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밤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먹고 사는 걱정에 정작 당신의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달려온 그 세월이 문득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밤은 아니신지요? 우리가 걸어온 그 좁고 험했던 골목길마다 차마 다 쏟아내지 못한 눈물과 남모를 한숨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위해 8편의 특별한 추억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15화부터 22화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남의 사연이 아닙니다. 바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자 하늘이 내린 기적, 그리고 참고만 살았던 우리네 인생에 찾아온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보상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불을 끄고 편안히 누워 가만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를 이불 삼아 그 시절 가장 애틋하고 찬란했던 기억 속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 위대한 헌신의 세월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5번째 골목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길 어귀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말벗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을 살아오신 한 할머니의 선택 하나가 어떻게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때는 1995년 12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이순자 할머니는 그때 50세였습니다. 남편 박영철 씨와 함께 30년째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왔죠. 자식은 없었지만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날도 순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골판집 박스 안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얇은 담요 한 장만 덮인 채로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아기가 있어?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얼어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아기가 왜 여기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새벽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치료를 마친 아기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경찰이 왔지만 아기를 버린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죠. 미안합니다.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발견하셨으니 조서만 받으면 됩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으로 모든 대화가 오갔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될까요? 네, 이 아이를 저희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순자, 박영철 부부는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육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면 잠을 못 자고 아이 분유값 벌려고 더 열심히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와 영철 할아버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갔죠. 성적도 우수했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2015년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는 70세, 영철 할아버지는 75세였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민준이는 두 분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두 분을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다 컸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듬해 봄 영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순자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갓 취직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죠.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이 상하면 어떡하니?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4년 후 2020년 민준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죠. 어느 날 민준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준이는 아파트 열쇠를 두 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좁은 집에서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시장 나가지 마세요. 제가 다 벌게요.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주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요. 70세 할머니가 새벽 시장 골목에서 주운 아기. 그 아기는 20년 후 두 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잠시,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준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변호사로부터였죠.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는데 한번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준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옆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민준 씨. 이분은 정미선 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이분이 바로 당신의 친어머니십니다. 네? 어머니라고요? 정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민준 씨. 저 정말 미안합니다. 25년 전 나는 20살이었어요. 미혼모였고 부모님한테 쫓겨났어요. 아무 곳도 갈 데가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내 이야기를 봤어요. 효자로 선정됐다는 기사였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너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미선 씨는 현재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수성가하셔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죠. 그리고 이번에 유산 상속 문제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유산이요? 민준 씨.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다른 자식도 없어요. 내 전 재산 50억 원을 당신에게 상속하고 싶어요. 25년 동안 못 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요. 50억 원. 그 돈이면 민준이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따로 계십니다. 영하 15도 새벽 골목에서 죽어가는 저를 구해주신 분들이요. 50대 나이에 육아를 시작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입니다.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그걸 보상받고 싶지 않아요. 제 부모님은 돈이 많지 않아도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민준이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미선 씨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3주 후 민준이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미선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계신가요? 누구시죠? 민준이가 나왔고 정미선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 3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당신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께는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미선 씨는 순자 할머니와 영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서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어나세요.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민준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정미선 씨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재산이 아니에요. 두 분의 노후를 위해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두 분께서 민준이를 키우시느라 쓰신 돈, 그 정도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사랑하는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후로 정미선 씨는 가끔 민준이네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고마운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영철 할아버지의 병원비며 생활비를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준이를 구한 게 아니라 민준이가 우리를 구했다고요. 50대에 시작한 육아는 힘들었지만 그 선택 하나가 네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꼭 돌아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또 남을 돕는 자를 더 크게 도와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양심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 길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오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무릎 관절도 따뜻하게 챙기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옛 친구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추운 겨울 자신을 거두어준 양부모의 은혜를 선택한 아들. 참으로 눈물겨운 효심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기른 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방금 전 사연의 아들이 하늘이 내린 천사 같았다면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그 반대입니다. 낡고 병든 어머니를 짐짝처럼 요양원에 내다 버린 비정한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그 비정한 자식에게 하늘이 어떤 통쾌한 벼락을 내렸는지, 그리고 늙은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 속에 감춰져 있던 80억의 기막힌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요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무릎은 좀 괜찮으신지, 밤잠은 잘 주무시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린 어머니에게 하늘이 어떤 반전을 선물했는지,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아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손수건 하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칠순이 넘은 김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경기도 안성시장 귀퉁이에서 40년 넘게 콩나물과 두부를 팔며 아들 성훈이를 키워내셨죠. 남편은 성훈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의 인생은 오직 하나, 내 새끼 밥 먹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땀띠가 났지만 그저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찬물에 밥 말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성훈이 학원비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시고 밤 11시에야 집에 오셨죠. 아들 성훈이 번듯하게 대학도 나오고 장가도 갔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서 자란 여자라 좀 까칠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저 우리 며느리 하며 쌈짓돈 털어보약을 지어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세금 5천만 원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번만 믿어봐. 성공하면 엄마 큰 집 사드릴게.
하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집에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요. 냄새나고.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좀 어디 시설에 보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성훈이는 처음엔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잔소리가 매일 이어지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아들 내외가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들 어색하고 회피하는 톤. 엄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만 쉬다 오세요. 제 사업 자리 잡으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말순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 하나만 챙길 뿐이었죠. 그 보따리 안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간판도 다 떨어져 나간 으스스한 곳이었죠. 아들은 차마 어머니 눈도 못 마주치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원장님이 좋은 분이래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연락할게요. 성훈아, 밥 굶지 말고 운전 조심해라. 자신을 버리고 가는 자식 걱정뿐인 어머니. 그 소리를 뒤로하고 아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아들 성훈이는 눈물은커녕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이제 우리 아파트 넓게 쓸 수 있겠네요. 어머니 전세금 5천만 원도 우리가 챙기면 되고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요?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하며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의 전세금을 챙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 아들 성훈이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박성훈 씨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성훈이가 받은 봉투는 낡고 누런 종이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건 토지 등기부 등본과 오래된 서류 뭉치 그리고 어머니의 손편지였습니다. 성훈아, 엄마다 내가 나를 그곳에 두고 갈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걸. 그래. 오죽 힘들면 늙은 엄마가 짐이 되겠냐.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훈아, 엄마가 평생 몰래 지켜온 게 하나 있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충청도 시골 땅 3,000평이다. 똥밭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3일 전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이 80억이 넘는다더구나. 80억. 80억. 하지만 성훈아, 이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엄마가 어제 다 기부했다. 너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소 만드는 데 쓰라고 재단에 넘겼어. 법무사가 다 처리해뒀으니 찾지 마라. 너는 돈을 잃었지만 엄마는 사람을 얻어간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부디 건강해라.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0억을 놓쳤다는 생각에 화병이 난 아들은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아 파산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난한 남자는 필요 없다며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나버렸죠. 빈털터리가 된 성훈이는 이제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젖은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성훈이는 전자상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 성훈이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아들을 가슴에서 지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번 떠나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훈이는 80억이라는 돈을 잃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8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낡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자신의 편,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 혹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하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80억보다 더 값진 보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골목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어머니를 짐짝처럼 버렸던 자식의 뼈저린 후회.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든 나에게 되돌아오고 내가 베푼 선행 역시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자, 이번에도 어른들의 탐욕이 감춰둔 30년 묵은 추악한 비밀이 뜻밖의 장소에서 세상에 드러나는 기막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다며 고물상에 내다 버린 낡은 액자 하나, 하지만 그 액자에 숨겨진 억울한 사연을 꿰뚫어본 6살 꼬마의 맑은 눈동자.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에도 혼이 깃든다는 옛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래된 물건엔 주인의 손때와 사연이 배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 작은 고물상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어른들 눈엔 그저 버려진 쓰레기로만 보였던 낡은 액자 하나. 하지만 6살배기 꼬마의 맑은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보였다고 합니다. 재벌가의 탐욕이 감춰둔 추악한 비밀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밝혀낸 꼬마 수아의 이야기.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키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그 골목길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 성북구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동네에 행복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칠순의 김막내 할머니였죠. 할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손녀 6살 수아가 있었습니다. 수아 엄마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빠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늘 할머니 고물상에서 자랐습니다. 수아는 참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수아는 고물상에 들어온 헌책 냄새를 맡고 찌그러진 주전자와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할머니, 이 시계 배고파 보여. 틱틱거리면서 밥 달라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건전지가 다 됐나 보구나. 할머니가 새 거 갈아줄게. 동네 사람들은 수아를 고물상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못 보는 미세한 흠집이나 진짜와 가짜를 신기하게도 구별해냈거든요. 동네 골동품 가게 사장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씨 수아 그 아이 예사 아이가 아닙니다. 나이 먹은 우리보다 물건 보는 눈이 더 밝아. 커서 큰 인물 되겠어.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고물상 트럭에 아주 낡아빠진 풍경화 한 점이 실려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것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앉고 액자 프레임은 금이 가서 땔감으로나 써야 할 것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그림을 구석에 처박아 두려는데 수아가 쪼르르 달려와 그림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버리지 마. 이 그림 너무 슬퍼 보여. 응? 슬프다니? 그냥 낡은 그림인데 뭐가 슬퍼? 아니야. 나무 뒤에서 누가 울고 있어. 그림이 춥대. 아프대.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할머니는 아이가 또 상상력을 발휘하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날부터 고물상 한편에 그 그림을 세워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먼지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림에게 인사를 했고 할머니가 주신 간식도 그림 앞에서 먹으며 혼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림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지? 수아가 창문 열어줄게. 햇빛 쬐면 기분 좋아질 거야.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평화롭던 고물상 앞에 으리으리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고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차야? 우리 동네에 저런 차가 왜 와? 글쎄 말이야. 막내 씨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차에서 내린 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코를 움켜쥐며 들어온 그녀는 다짜고짜 김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사흘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수거해간 그림 있지? 그거 당장 내놔요. 우리 가정부가 실수로 버린 거니까. 말투에는 사람을 하대하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김할머니는 기분이 나빴지만 남의 물건이라니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 저 구석에 있는 저거 말이우? 근데 손님 말투가 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그림을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며 외쳤습니다. 안 돼. 이 아줌마 나쁜 사람이야. 그림이 무섭대. 이 아줌마한테 가면 안 된대. 뭐, 이 못 배워먹은 꼬맹이가 어디서? 당장 내놔. 지금 안 내놓으면 경찰 부를 거야. 여자가 억지로 그림을 뺏으려 하자 수아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놓으세요. 그림 할아버지가 아파해요. 놓으라고요. 이 버릇없는 것이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비켜! 그 과정에서 낡은 액자 뒷판이 뜯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액자가 부서지자 그림과 뒷판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야? 그림 뒤에 뭐가 있었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죠. 저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당장 내놔. 하지만 김할머니가 한 발 빨랐습니다. 재벌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고작 낡은 그림 하나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 게 수상쩍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어머, 이게 편지인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편지 한 통과 갓난아기의 발도장이 찍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다.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새어머니와 내 이복 동생들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는구나. 아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발도장은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것이다. 훗날 이것으로 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게다. 아비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장남인 너에게 물려준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꼭 내 권리를 찾거라. 용서하거라. 아비가 너와 내 어미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모 대기업 선대 회장이 실종된 장남에게 남긴 자필 유언장이었던 겁니다. 그거 일이네. 그거 다 가짜야. 정신병자가 쓴 헛소리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가만 있어 보세요. 당신이 이걸 왜 이렇게 찾아요? 진짜 가짜라면 이렇게 안달할 이유가 없잖소? 할머니, 이 아줌마 거짓말쟁이야. 그림, 할아버지가 말했어. 이 아줌마가 나쁜 짓 많이 했대. 닥쳐. 이 버릇없는 것이. 여자가 김할머니를 밀치며 편지를 빼앗으려는 바로 그 찰나 고물상 입구에서 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숙한 목소리로 멈추시오. 놀랍게도 그곳엔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기업의 현 회장이자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고물상의 그림을 찾으러 간다는 기사의 보고를 받고 수상함을 느껴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왜 여기? 그게 걔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는 거요? 내가 다 들었어. 당신이 뭘 찾으러 왔는지 말이오. 수아는 노신사에게 쪼르르 달려가 찢어질까 조심조심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 속에 아저씨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 아줌마가 나쁜 짓 했대요. 그림이 그렇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형님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전처 소생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유언장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 30년간 받아온 회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형님의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그림 속에 이걸 숨겨두고 30년을 나를 속여왔단 말이오! 내 형님을, 내 피부치를!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나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만하시오. 더는 듣고 싶지 않소!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도 거만했던 태도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느꼈던 그림 속의 슬픔은 바로 억울하게 죽어가며 아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던 선대 회장의 피 맺힌 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30년이 지나 때 묻지 않은 6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출동했고 여자는 유언장 은폐 혐의와 함께 그동안 저질렀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까지 모두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유언장에 적혀있던 아기 발도장과 날짜를 단서로 수소문 끝에 실종되었던 형님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어머나, 박씨 아저씨가 그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할머니네 고물상에 늘 폐지를 주워다 팔던 그 성실한 청년 박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보육원 앞에 버려져 기억도 없이 자라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도장 검사 결과 그가 바로 선대 회장의 친손자이자 회사의 진짜 상속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조카. 아니, 민수야? 삼촌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를 찾으셨을까?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집안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피부치였으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한 번도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민수 씨, 형님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했던 회장님. 두 사람의 아픔이 그날 그 고물상에서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과 민수 씨가 다시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아야, 내 맑은 눈이 우리 집안의 30년 묵은 어둠을 걷어냈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야. 이 할아버지가 평생 잊지 않을게. 할아버지, 이제 그림 속 할아버지 안 울어요. 환하게 웃고 계세요. 수아한테 고맙대요. 이제 편히 쉴 수 있대요. 회장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형님께서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수아야, 정말 고맙다. 회장님은 김할머니에게 큰 금액의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저희가 뭘 했다고요? 다 수아가 한 일인데요. 저는 그저 하늘이 시킨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수아 교육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학까지 안이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김막내 할머니. 그 은혜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요? 전문가의 손을 거쳐 깨끗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그림은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선대 회장이 가장 아끼던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그림은 회사 본관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명패가 하나 붙어 있죠. 이 그림은 6살 수아 양이 찾아준 우리 가족의 보물입니다. 순수한 마음만이 진실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민수 씨는 이제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신 유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진짜 리더를 만났다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나 봅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덮어버린 진실을 때 묻지 않은 6살 아이가 찾아낸 걸 보면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무심코 지나친 낡은 물건이 있나요? 어쩌면 그 안에도 우리가 잊고 지낸 소중한 추억이나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권선징악의 진리를요. 나쁜 짓을 하면 결국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도 신이 나서 더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탐욕을 꾸짖는 6살 꼬마 수아의 맑은 눈망울, 참으로 든든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피는 속일 수 없고 핏줄이 당기는 힘은 30년의 세월조차 뛰어넘는다는 것을 수아와 민수 씨의 포옹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핏줄의 거대한 자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눈물겨운 기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재벌가 노부부. 그런데 어느 비오는 날 하늘로 떠난 아들의 묘지 앞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핏줄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 타국으로 팔려가기 직전 극적으로 성사된 뜨거운 재회의 순간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모습이 변해도 핏줄은 서로를 알아보는 자석 같은 힘이 있다고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노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의 핏줄이 먼 타국으로 떠나가기 직전 운명처럼 내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이별 끝에 찾아온 뜨거운 재회. 손수건 하나 꼭 준비하시고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구셨지만 자식 복은 없으셨던 최 회장님 부부가 계십니다. 오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32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 태준이의 기일입니다. 여보, 비도 오는데 그만 일어납시다. 태준이도 우리가 이렇게 비 맞고 있는 거 원치 않을 거요. 영감, 나 발길이 안 떨어져요. 오늘따라 우리 태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지 무심한 녀석. 어머니 김 여사는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들은 재벌 회장 부부라 부러워했지만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천금을 줘도 위로가 안 되는 법이지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였습니다. 안개 낀 묘지 저편에서 아주 가녀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다리 아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아들 태준이의 묘지 뒤편이었습니다. 최 회장 부부가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세상에 옷차림이 남루한 꼬마 아이 셋이 묘비 뒤에 쪼그려 앉아 피를 맞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아이는 기껏해야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고 그 옆에는 5살, 세 살배기 동생들이 오빠 옷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호통을 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길래 남의 묘소에서 이러고 있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그러자 마지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덤덤하게 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여기가 우리 아빠가 계신 곳이래요. 오늘이 아빠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내일 외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뭐? 아빠가 계신 곳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 잠들어 계신 분이 우리 아빠라고. 아빠 이름은 최태준이라고요. 순간 김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죽은 내 아들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니? 자세히 보니 비에 젖은 민우의 눈매가 죽은 아들 태준이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아이가 우리 태준이. 여보, 진정하시오. 얘들아,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그때였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쥐새끼 같은 것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항 가야 한다니까. 시간 늦으면 너희들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알지? 화려한 옷을 입은 인상이 사나운 중년 여자가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아이들인데요. 제멋대로 도망쳐서 이렇게 민폐를 끼쳤네요. 얘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아무 묘지나 보고 아빠라고 그럽니다. 자, 빨리 가자. 안 따라와? 싫어요. 원장 선생님, 우리 동생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외국 안 갈래요. 제발 아빠한테 인사만 하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 그녀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며 뒷돈을 챙기기로 악명 높은 사설 보육시설 원장이었습니다. 심지어 3남매를 각자 다른 나라로 찢어놓으려던 참이었죠. 잠깐. 이 아이들 내 아들 묘비를 보고 아빠라고 했어요. 당신 애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아니, 사모님. 그 아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세요? 얘들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정신 이상으로 헛소리하는 겁니다. 신경 끄세요. 자, 애들아, 빨리 차 타! 원장이 아이들을 짐짝처럼 끌고 가려는 바로 그 순간 최 회장님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끈과 그 끝에 매달린 녹슨 금속 물체였습니다. 잠깐, 멈춰라. 그 목걸이, 그게 뭐냐? 최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회장님이 시계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준에게 2014년 아버지가. 이건 내가 아들에게 준 시계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태준이 아들이냐? 엄마가,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거라고 힘들 때마다 이걸 보라고 주셨어요. 아빠를 생각하면서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하느님. 우리 태준이가 핏줄을 남겼어. 여보, 이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에요. 김 여사는 우산도 내팽개친 채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흠뻑 젖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들아. 할미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 그동안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할머니, 따뜻해요. 할머니 품이 엄마 냄새 나요. 할머니, 배고파요.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되자 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잃어버린 손주들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게 회장님 손주분들이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려고. 닥쳐라. 내 손주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해? 게다가 3남매를 찢어놓으려 했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내 변호사들이 널 찾아갈 게다.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최 회장님의 불호령에 원장은 꼬리를 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비오는 묘지에는 노부부와 3남매만 남았습니다. 태준아, 아빠다.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남겨줬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저희 이제 미국 안 가도 돼요?
동생들이랑 안 헤어져도 돼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된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할미 할배가 평생 지켜줄 게다. 새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요? 비는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들 태준이가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9% 친자 관계였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아들은 집안의 반대를 걱정해 사랑하는 여인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전전하며 오직 서로만을 의지해 살아왔던 것이죠. 며칠 뒤 의리의리한 최 회장님 댁 거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할아버지, 고기 더 주세요. 오냐.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평생 웃을 일 없던 적막한 저택에 10년 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최 회장님은 손주 바보가 되어 하루 종일 민우 자랑만 하신답니다. 총명한 민우는 할아버지를 도와 벌써부터 회사 일을 배우겠다고 한다네요. 태준아, 하늘에서 보고 있니? 내가 보내준 보물들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킬게.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고 거두어 가신 만큼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비행기가 뜨기 직전 묘지에서 들려온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어쩌면 하늘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외친 간절한 부탁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삶이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삼남매와 노부부의 따뜻한 재회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몇 푼의 고아들을 팔아넘기려던 악덕 원장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의 호통 한 번에 벌벌 떠는 모습? 아주 속이 다 시원하시죠? 하늘에 있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아이들을 할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했나 봅니다. 자, 이번에도 가난하고 힘없다고 무시당하던 주인공이 아주 통쾌하게 상황을 뒤집어 엎는 사이다 같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 응급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손녀가 할머니가 남긴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자 대형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병원장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옵니다. 도대체 50년 묵은 이 낡은 카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막힌 사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 믿기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눈물 흘려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옷 수선을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낡은 카드 한 장. 그 카드가 불러온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손녀가 하루아침에 병원장이 무릎 꿇게 만든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김수연은 시골에서 올라온 24살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손녀를 키워주신 박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50년째 옷 수선 일을 하시며 수연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 빨리 119 전화해야겠어. 응급차에 실려가는 할머니. 수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할머니 없으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전한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최소 3천만 원은 들어갑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와 함께 선입금 1천만 원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 3천만 원이요? 저는 학생이고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는데요. 수연이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이는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뒤지다 작은 천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이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이는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뒤지다 작은 천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고 색이 바랜 검은색 카드 한 장과 할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아, 할매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이 카드를 써라. 할매가 젊었을 때 받은 건데 평생 한 번도 안 썼다. 내가 정말 급할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딱 한 번만 쓰라고 아껴뒀어. 할매는 괜찮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손녀. 할머니는 할머니가 쓰셔야죠. 제가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들고 병원 수납창구로 향했습니다. 수납창구에는 차갑게 생긴 40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박순덕 할머니 보호자인데요. 수술 선입금 내려고 왔습니다. 어머, 학생. 지금 장난해? 이게 뭐야?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야? 이런 고물 카드는 처음 보네. 저희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한 번만 긁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참나. 여기가 자선병원인 줄 알아? 딱 봐도 한도 정지된 카드구만. 그리고 너 같은 가난한 애들이 이런 VIP 병원에 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야.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수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연이는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할머니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긁어봐 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접수 직원은 비웃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거칠게 꽂았습니다. 오류를 띄워서 망신을 주고 쫓아낼 심산이었죠. 그런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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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 뭐야? 기계가 왜 이래? 코드 1. 병원장 직통 연결? 이게 무슨? 단말기에는 결제 오류가 아니라 붉은색 글씨로 최상위 VVIP 긴급 호출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순간 병원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랙. 최상위 VIP 고객 확인. 전 직원 1층 로비 집결. 병원장님 즉시 하강하시오. 평화롭던 병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뛰어나오고 접수 직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6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뛰어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 카드를 가져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원장님. 이 학생이 이상한 카드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확인 중이었습니다. 닥쳐라. 내가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투를 써. 당장 무릎 꿇어. 그 당당하던 접수 직원은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병원장 뒤로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한 분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병원 재단의 소유주이자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진그룹의 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이? 박순덕 할머니의 손녀 맞습니까? 네? 어떻게 저희 할머니를... 회장님이 천천히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가난한 재단사의 딸이었던 박순덕 씨는 재벌 2세였던 젊은 한진우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재벌가는 신분이 다른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순덕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기차역에서 나는 순덕에게 이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없다면 최소한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그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소. 그런데 지금 그 카드가 마침내 쓰였다는 연락을 받고 설마 했는데 순덕이가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장, 당장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들을 총동원하시오. 국내에서 최고 실력자들 전부 모으고 필요하면 해외에서라도 데려오시오. 비용은 내가 전부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 5명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회장님은 그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셨습니다. 수연 양, 순덕이는 강한 사람이요. 50년 전에도 나를 떠날 만큼 강했던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겨낼 것이오. 수연 눈물 흘리며 회장님, 할머니가 왜 그 카드를 안 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자존심이 정말 세신 분이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분 의식도 돌아오셨고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흘 후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을 보셨을 때 진우, 이게 꿈인가? 순덕, 미안하오. 50년이나 늦었소.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늙은이가 될 대로 되라고 그 카드를 쓰라고 했는데 설마 당신이 직접 올 줄은. 당신이 부르면 세상 끝이라도 달려올 것이오.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날 수연이를 모욕했던 접수 직원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은 수연이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고 수연이는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회장님은 50년 전 하지 못한 청혼을 다시 하셨습니다. 두 분은 80대에 결혼식을 올리셨고 수연이는 할머니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수연이는 회장님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간호학을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가난한 환자들을 돕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박 할머니가 50년 동안 쓰지 않은 그 카드는 단순히 돈이 들어있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사랑, 그리고 손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세상이지만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는 권선징악의 진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위기의 순간에 진짜 위력을 발휘한 낡은 블랙카드.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린 멋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래된 은혜의 징표가 만들어낸 소름 돋는 기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얼어 죽으라고 한겨울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내다 버린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한 소녀의 손목에는 30년 전 회장님이 생명의 은인에게 주었던 옥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반전과 통쾌한 인과응보의 현장으로 지금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돈이 뭐길래, 핏줄이 뭐길래 부모를 차가운 눈밭에 버리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서운 혹한의 설악산 골짜기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입니다. 수천억 자산가였지만 자식들에게 배신당해 죽어가던 한 노인,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한 소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가슴 시린 그러나 뜨거운 기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4년 1월 강원도 설악산 깊은 골짜기. 영하 25도의 매서운 추위 속 한 노인이 소나무에 묶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한강건설의 김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벌 회장이 이런 참혹한 꼴이 되었을까요? 사건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강건설 본사. 김만석 회장은 아들 지훈과 며느리를 불러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며느리,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평생 모은 재산 3천억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뭐라고요? 3천억을 다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그건 우리 가족 것이에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희가 평생 회사 일 도와드렸는데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너희가 회사 일을 도왔다고 횡령하고 뇌물 받고 비자금 만든 게 도운 거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아들 지훈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위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요양 가시는 게 어때요? 순진하게도 김 회장은 아들의 효심이라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설악산 깊은 골짜기,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영원히. 이놈! 내가 감히 아비를! 아버님, 노망 나셔서 산에서 길 잃으시고 동사하신 걸로 처리될 거예요. 3천억은 저희가 잘 쓸게요. 편히 가세요.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은 늙은 아비를 밧줄로 꽁꽁 묶어 소나무에 매달고는 웃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하늘이 시어 이 불효자들에게 천벌을. 그렇게 김 회장은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김 회장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쯤 저 멀리서 눈을 밟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약초를 캐러 올라온 12살 소녀 봄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이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소녀는 기겁하며 달려와 김 회장의 뺨을 때리고 온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꽁꽁 얼어붙은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거 끊어드릴게요. 으라차차. 봄이가 돌멩이로 필사적으로 밧줄을 끊으려 할 때 김 회장의 희미해지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봄이의 손목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초록색 옥팔찌.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 김 회장이 3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선물했던 가문이 보물이었습니다. 아가, 그 팔찌, 그 옥팔찌를 내가 어떻게... 이거요?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빠지시면 안 돼요. 순희 씨는 무너지는 철골 아래서 김 부회장을 업고 뛰었고 본인은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김 부회장은 생명의 은인에게 가문이 보물인 옥팔찌를 선물했고 평생 이 팔찌를 차고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했던 순희 씨는 단 한 번도 김 회장을 찾아가지 않았고 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끊어졌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 업고 내려갈게요. 12살 소녀는 자기 몸무게보다 2배나 무거운 노인을 업고 눈보라 치는 산길을 3시간 동안 내려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봄이는 산 아래 오두막으로 김 회장을 부축해 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보미의 할머니가 계셨죠. 보미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산삼과 약초를 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초 달인 물 드세요. 몸 좀 녹이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은인의 딸이 또 나를 살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은인의 딸이 또 나를 살리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봄이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김 회장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핏줄에게는 처절한 응징을, 자신을 살린 이 은인에게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닷새 후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장례식장. 김 회장이 실종되자 아들 지우는 서둘러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니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이제 한강건설 3천억 원 다 내 거야. 건배. 여보, 빨리 상속 절차 끝내고 해외여행 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장례를 치르느냐? 아버지, 이게 어떻게? 귀신이다. 살려주세요. 그래! 내 놈들이 산속에 버린 아비가 지옥 문턱에서 돌아왔다. 산에 버리고 얼려 죽이려 한 자의 존속살의 미수로 고소할 것이다. 여봐라, 이 페르나드를 당장 경찰에 넘겨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법정에서 보자. 폐륜을 저지른 아들과 며느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김 회장은 보미와 할머니를 서울의 대저택으로 모셨습니다. 정식으로 보미를 양녀로 입양했고 할머니께는 평생 편히 사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봄이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하늘이 준 내 친손녀다. 내 어머니의 옥팔찌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구나. 이제부터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김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 3천억 원 중 1천억은 보미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1천억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나머지 1천억은 보미 할머니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다 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서 탄생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김 회장님과 보미의 이야기가 삭막한 세상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니고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회장님을 살린 건 핏줄을 나눈 자식이 아니라 3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남겨둔 옥팔지의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결국 내 목숨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왔네요. 자, 이번에도 하늘이 만들어낸 눈물겨운 기적을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20년을 후회 속에 살던 70대 할머니. 매년 딸의 기일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죽은 딸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오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 시린 20년의 세월을 뚫고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핏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소리를 듣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전 금쪽 같은 외동딸을 잃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딸의 기일마다 이제는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오열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새벽 거짓말처럼 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언제 와? 배고파. 이 한마디가 불러온 가슴 시린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이곳의 주인인 박순희 할머니는 대한민국 10대 제약회사 한빛제약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였지만 마음은 겨울 바다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출산 중 합병증으로 하나뿐인 딸 지영이를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딸 지영아. 이 애미는 맛있는 걸 먹어도 모래알 같고 좋은 옷을 입어도 쇠 같구나. 너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 내가 낳다 죽은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편도 일찍 여의고 딸도 잃은 박 할머니에게 남은 건 차가운 돈뭉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딸이 낳다 죽은 손주.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딸의 기일이었던 늦은 밤. 박 할머니는 소주 한 잔에 의지해 습관처럼 딸이 쓰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그리고 덜컥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언제 와? 나 너무 배고파. 무서워. 너 누구냐? 누구신데 죽은 내 딸 번호를. 엄마 아니야? 죄송해요. 엄마가 이 번호로 꼭 다시 전화 온다고 했는데 저 기다렸는데. 뚝. 박 할머니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잘못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엄마가 쓰던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어린 시절 딸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화려한 옷을 벗고 평범한 할머니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소년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 민수였습니다. 야, 너네 엄마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돈을 안 갚아. 병원비 빚이 2천만 원. 당장 이 집 빼. 안 그러면 널 고아원에 넘겨버릴 거야.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알바해서 갚을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여기서 엄마 기다려야 해요. 엄마가 꼭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 아이 얼굴이 내 딸 지영이 어릴 적하고 똑같아. 설마 저 아이가. 박 할머니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0년 전 딸이 낳다 죽은 그 아기. 혹시 저 아이가. 박 할머니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빚쟁이에게 던졌습니다. 빚쟁이는 돈을 세어보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박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난과 싸우며 세상에 상처받은 민수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아가, 혹시 내 엄마 이름이 뭐냐? 그리고 너 태어난 날이 언제니? 왜요? 할머니가 왜 그걸 물어보세요? 저희 엄마는 박지영이에요. 저는 2004년 11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아이고, 지영아, 내 딸 지영이가 내 엄마란 말이냐? 그럼 너는 내 손주. 네, 할머니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엄마는 부모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 같은 부자랑 우리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20년 전 2004년 딸 지영이는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자존심을 내세운 박 할머니는 그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고 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 마이너스 회상 내레이션 후회하는 목소리.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가난뱅이와 살려거든.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마라. 딸은 울면서 집을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 지영이는 홀로 아이를 낳다가 대량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이미 사고로 죽고 없었고 갓 태어난 아기 민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딸과 연을 끊었던 박할머니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을 다 벗어던지고 시장에서 산 할머니 옷을 입고 매일 민수의 판잣집을 찾았습니다. 돈이 아닌 따뜻한 밥으로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야, 이거 미역국이란다. 네, 엄마. 우리 지영이가 너 낳던 날 먹고 싶어 했던 거야. 할미가 20년 늦게 끓여줬구나. 한 숟가락만 먹어보렴. 꼬르륵 소리. 유통기한 지난 빵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민수에게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냄새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맛. 엄마가 만들어주던 맛이에요. 어떻게?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고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건 희미한 기억 속 엄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친족 관계 성립. 박할머니는 종이를 들고 민수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금지옥엽, 내 손주야. 할미가 잘못했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널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으마. 할머니,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 떠나시죠? 그럼 할미가 죽을 때까지 너 곁에 있을게. 우리 지영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줬구나. 그 후 민수는 할머니의 저택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영양실조로 깡말랐던 몸도 건강을 되찾았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손주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고 민수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그 밥상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딸 지영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민수. 그 아이는 박할머니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민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자존심 때문에 혹은 미안함 때문에 연락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회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걸어본 추억의 골목길,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식에게 버림받은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가난하고 병들어 세상 끝에 내몰린 순간에도 결국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의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핏줄의 뜨거운 끌림이었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공평하여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버리고 남을 짓밟은 이들에게는 추상 같은 벌을 내렸고 묵묵히 헌신하며 사랑을 나눈 이들에게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남몰래 눈물 삼키며 자식들 키워내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착하고 고단했던 세월, 비록 당장 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은 여러분이 뿌린 그 따뜻한 씨앗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도 앞날에 대한 걱정도 오늘 밤만큼은 이 골목길 어귀에 가만히 뉘어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박수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어느덧 창밖으론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목 끝까지 덮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제 목소리는 여기서 조용히 물러가지만 이 따뜻한 음악은 여러분이 가장 달콤하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드실 때까지 오랫동안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당신의 그 길었던 한평생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밝아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